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 문서 작성 부분 뒤쪽이 마무리가 좀 안 돼가지고요. 그걸 먼저 마무리하고 사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프리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특허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술 문서의 대표적인 예가 특허하고 논문이거든요. 물론 논문을 쓰실 기회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사회 나가시면 기업에 가시면 특허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검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특허로는 그냥 이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키프리스에서 보신 이 부분은 특허를 검색하는 데고요. 그냥 구글에서 특허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로를 치시면은 이제 여기 특허로로 제 지금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미리 띄워놨는데요. 특허로로 가신 다음에 이 특허로에서 죄송합니다. 잘안 돼요. 특허로에서 고객 지원에 가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있다가 이 앞에 특허로 뜨면 여기 있네요. 특허로에 보시면 고객 지원 클릭하시면 여기 참고 자료. 참고 자료를 클릭하시면 특허로에 가셔서 고객 지원에 참고 자료에 가시면 이게 뜹니다. 이게 뜨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다 특허를 실제로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특허 출원 가이드 하면 이제 상세 설명인데 예시를 보면서 하는 게 참 좋죠. 그러니까 약간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작성 사례에다가 요약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모음 이걸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서에 대한 예시하고 명세서가 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명세서라고 불리우고 그 안에 이제 특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 그래서 이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특허청에서 봤을 때 이건 잘 썼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예시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관련돼서 반응성 스퍼터링 증착 장치를 제가 다운로드를 해봤더니 오류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다 좋으니까 웨이퍼 스핀척 및 의 제조 방법. 그러니까 이름도 보시면은 요 이름 쓰는 법들이 있습니다. 원모 유지 또는 지실의 원모로 하는 뭐의 조성물. 그렇죠? 웨이퍼 스핀척 및 의 제조 방법.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반응성 스퍼터링 증착 장치는 그걸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잘 뜨지를 않네요. 그래서 웨이퍼 스핀척 및 의 제조 방법을 하면 명세서 있고 발명 명칭이 있고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베끼라는 뜻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도면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장치 같은 경우. 그렇죠? 이 도면을 넣게 되면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못 그리죠. 이거는 CAD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CAD가 이제 이건 2차원 CAD인데 3차원 CAD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늘 CAD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하는 이유는 기술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특허고 특허를 찾는 방법하고 참고 자료나 작성 사례를 봐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허를 쓰실 때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 특허로에 가시면 특허청에서 봤을 때 특허 심사관들, 심사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이건 잘 썼습니다 하고 예시를 올려놓은 거니까 거기하고 그 옆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시면 참고하시면 특허를 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문서 작성할 때는 뭐 사용 설명서나 기술 참고 문서 같은 경우를 쓰실 일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회적인 커리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특허 쓰는 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간결 명확하게 써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문서에 대한 어떤 글쓰기에 대한 기본 요약들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요령이라는 분, 임재춘 교수님이신지 하시는 분이 쓰신 건데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놓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는 걸로 하고, 오히려 여기 그 특허 관련된 요 사이트의 참고 자료들은, 그렇죠? 여기 참고 자료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할 때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과목들 하거든요. 했을 때는 혹시 특허를 쓰시게 되면 학생 출원하시게 되면 거의 공짜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출원하시면 산학협력단의 도움, 한밭대학교 도움을 받으시면 특허 취재권이 한밭대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받아도 아주 소액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생각 가지고 있으셨던 것도 출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을 마치고요. 이제 4장인데 이제까지는 뭐 팀워크도 하고 의사소통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시만요. 요 해결 과정들,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아이디어 다듬기하고 아이디어 판정하고 해결 방안, 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4장에서 한번 쭉 훑어봅니다. 4장에서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정의는 5장에서 하고요. 5장에서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디어 창출은 6장에서 하고 이거는 뭐 7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나고 8장은 크게 뭐 관련이 없어서 패스하고 9장에는 트리즈가 나오는데 해결 방안 실행은 실제로 실행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런 과정으로 볼 텐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4장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의 설계 개론이라고 이제 이번 장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팀 타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 머릿속에 한번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개선된 부분을 제시를 하는, 해결을 하는 이 과정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무 곳에서나 찾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숟가락 또는 젓가락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쓰는 거죠. 포크하고 나이프? 그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크, 나이프, 서양 사람들이 쓰는 거고 숟가락은 어쨌든 간에 숟가락, 젓가락 또는 강의실의 불편한 부분. 강의실의 불편한 부분은 대표적인 예가 책상, 의자, 그다음에 화이트보드, 그다음에 환기, 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팀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렇죠? 팀별로 활동을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다듬기하고 아이디어 판정하고. 그래서 그 과정들 중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학생들 상호 간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한 내용들, 그러니까 팀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학생 1교시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평가표 얘기했던 거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서 팀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일정은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특화에서 보면은 그 설계도들이 있잖아요. 설계도들은 사실은 이제 캐드 가지고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캐드 부분은 아직까지 중간고사 전까지나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교차로 해가면서 제가 섞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드를 반영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그림이 나이스합니다. 요것도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그린 캐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뺏기면 안 되죠. 요즘에는 컴퓨터들이 검색을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 거 뺏긴 걸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과 개념 설계 또는 상세 설계를 한다. 이게 팀별 활동의 결과물들이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계획은 뒤쪽에 나오게 지울게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시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학교 문제는 문제가 이미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억된 지식을 통해 답을 찾습니다. 나중에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기억된 지식을 통해 답을 찾게 되는 거고 수학 및 과학 문제는 사실 수학조차도 외우죠. 과학조차도 외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떤 사람이 어떤 물리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기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공학적인 문제는 이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사회에서 맞닥뜨릴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가 제품에 클레임 들어오면 되게 촉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오류는 다 잡는 게 좋습니다. 터지면은 대형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는 하자가 결함은 있으나 원인이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는지 모르죠. 자동차에 소음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제품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 예측 또는 문제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는 아까 아빠 첫 번째하고 약간 맞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게임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려를 안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공학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과 단계물 결과물들은 첫 번째로는 앞에서 이뤘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규정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원인이 되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정의문, 즉 문제의 원인과 명확한 정의가 잘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의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수의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다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들을 다듬어야 되겠죠. 실행 가능한 걸로. 이때는 좀 황당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소수의 실용적 해결 방안, 실제로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아이디어 판정이라고 그러고 그걸 최종 해결 방안으로서 실행을 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이 중에서 최종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넣었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과 돈의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됩니다. 문제 정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결과는 있는데 제품의 문제는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상당 부분, 대부분 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에도 좋은 점도 있고 여러분들 장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덮어두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제일 큰 문제부터 하나씩 그 문제를 줄여나가거나 해결해 놔야 돼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컴퓨터 게임 때문에 잠을 늦게 잔다. 응?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도 아니면 생활에 문제가 있고 학업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좋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려면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좋고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거는 문헌조사, 그렇죠? 특허 검색이나 기술 문서 검색 등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문제의 진짜 문제. 아까 맨 처음에 주었던 게 숟가락 젓가락, 그렇죠? 강의실의 불편한 점. 강의실의 불편한 점은 설문조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설문조사가 나올 수가 있죠. 쓰는 사람이 어디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숟가락 앞에 포크랑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짐들이 작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려면은 이게 두 개가 덜거럭덜거럭거리면 소리도 안 나면 안 되고 젓가락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개선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젓가락이나 아니면 강의실에 불편한 부분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그런 부분들은 특허 검색이나 기술 분석, 특허 검색은 아까 키프리스나 그다음에 기술 분석 검색은 우리 학교에는 구글 쓰십시오. 구글이나 저희 어디야 그거 쓸 때는 요즘에는 그 챗 GPT 쓰셔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저는 챗 GPT가 제가 써보니까 별로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믿었다가 나중에 낭패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든지 쓰셔도 돼요. 베끼지만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 핵심이 정확하고 간절한 문제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의 문제다. 여러분들의 문제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한다. 그냥 뭐 나는 지금 잠이 부족해. 너무 잠을 늦게 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진짜 원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학업에 전념을 못한다. 전념 못하면 그 아래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이디어 창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장에서 할 텐데, 대표적인 예로 팀원들끼리 모여서 막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거죠.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고, 스캠퍼법은 이렇게 뭐의 이니셜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니셜을 또 이용해서 쓰시는 거고, 이건 형태학적 분석법입니다. 형태학적 분석. 그 형태를, 그 시스템의 형태를 하나하나 잘게 잘라가지고 분석해서 문제를 어느 부분을 더 좋게 하는지, 다른 걸 차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아이디어의 퀄리티, 질보다는 양, 넘버, 숫자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포함된 여러 다수의 아이디어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 있는 다수의 아이디어들을,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묶고 비슷한 것끼리 막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3개에서 5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실용적인 아이디어 모은 것으로, 또 실용적인 아이디어 모은 것으로 모아놓는 상태, 3개에서 5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상태,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 다듬기라고. 그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수의 아이디어 중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execution,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 3개에서 5개, 내일 5개다.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넘버 원을. 그럼 이 하나를 뽑는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이 아이디어 판단이고, 이 하나 뽑힌 게 최종 해결 방안이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요 과정이고, 5장, 6장, 7장에 거쳐서 할 내용입니다. 해결 방안 실행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의자를 새로 만들든, 숟가락 젓가락을 새로 만들든, 회사에다 여러분 특허를 팔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해결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고, 결과물은 문제 해결이 되거나,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실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는, 아직 여러분들은 우리도 타이밍이 있죠. 왜냐면 한 학기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시간의 변수로서 타이밍을 놓친 문제 해결은 실패고, 실패 판정 후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 평가 또는 판단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걸 잘게 쪼갰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창출까지, 다수의 아이디어까지 한 2단계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팀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중간고사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고요. 그다음에 공학 설계, 이제 중에서 했을 때 우리가 기구 설계가 할 수도 있고, 장비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 설계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저도 이제 제조업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제조업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이나 설계, 하드웨어적인 것만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제조 관련하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형태들도 이제 설계를 잘 해야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는 과정을 이제 공학 설계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공학 설계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목적이나 기능 제한 조건 등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학 설계 과정은 추상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넣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불편한 점을 개선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겠죠. 설계에는 이제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또는 그 구체적인 일종의 생각에서만 하는 것들을 개념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상세 설계는 수치화가 돼야 되겠죠. 수치화가 되고 어느 소재를 써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로 어떻게 만들고, 아까 특허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그 설계도면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도 이제 캐드를 하게 되면 그런 설계도면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 설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어떤 방법과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나를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니까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사실 아이디어 판정을 하고 다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창출하고 다듬기하고 판정하는 과정에 디자인이 병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디자인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건 일종의 해결 방안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3차원적인 시각화는 스케치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 아닌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화한 결과인데, 그게 이제 수치가 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세 설계가 되는 거죠. 멋있는 집을 여러분들 그 종이에다 멋있게 그리면 그거는 개념 설계지만, 거기에다가 수치 집어넣고 거기에다 쓸 소재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축물 같은 거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를 쓰면 그거는 상세 설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합적이고 개념 설계는, 그래서 뭐 상상의 나래를 아주 넓게 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3차원 시각화는 캐드로도 할 수 있어요. 수치는 좀 무시하고 그냥 그리시면 되고, 상세 설계는 그걸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 공학 계산을 해야 되고 캐드나 캐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이제 시제품 같은 경우, 모컵 제품 같은 경우를 상세 설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모컵 제품을 시제품 같은 경우를 실제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보고 거기에서 실험을 다 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CA라고도 하는데, 한동안 유행했던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개념 설계를 가지고 상세 설계까지 한번 해보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를 참조해서 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분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떤 개념성과 상세성,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수준을 구체적인 형상화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진보의 정도, 그렇죠? 진보의 정도, 적응 설계, 개발 설계, 새로운 설계. 근데 요거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 단계니까 적응 설계가 될 것 같아요. 기존 설계를 수정이나 모방하는 설계 수준. 국가별로도 보면 약간 조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었던 방법. 개발 설계는 기존 설계에서 시작해서 결과물은 기술적 개선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적응 설계와 개발 설계 경계점이 모호하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설계는 전혀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것으로 많은 창의성이 된다. 이게 어쩌면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그러면은 회사 규모나 명성 이런 것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삼성보다 훨씬 좋냐?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있는 걸로도 굉장히 많은 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초기 버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나온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이폰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엠팩3 플레이어 걔네들 그 애플에서만 아이팟인가요? 뭐 조그맣던 거. 사실 뭐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이리버 그런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신규성이나 개발성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먼저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하는 에어프라이어라고 찾아보세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잘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팔렸는데 시장 확산성이 좀 적었는데 그걸 필립스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팍 퍼뜨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 앞에 원형은 있습니다. 아이폰도 원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번에는 적응 설계부터 기존에 있는 거 빨리빨리 가자. 여러 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대상 범위는요. 시스템 설계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는데 요소 설계는 컴퓨터 중에 뭐 메모리 하나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저항 하나 그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바꾸는 설계. 시스템 설계가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가 기술이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요소 설계에서 시스템 설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설계를 왜냐면은 요소 부품들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저렴한 데가 이제 많이 퍼졌어요. 물론 요소들 중에 아주 고급 요소 부품들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죠. 컴퓨터 CPU 만드는 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 CPU 설계하는 데도 제한적이고 통신 어, 모듈 부품 만드는 데도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저항, 그렇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서 뭐 만드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소 설계라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 요소 설계 중에 아주 고급 기술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요소 설계에서 시스템 설계 쪽으로 일반적으로 간다. 우리는 숟가락은 그거 하나가 통째로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거죠. 최고로 간단한 시스템을 해서 시스템 레벨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소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서로 섞여 있는 부분쯤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 하부 구청들의 설명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만 쪼개본 거죠. 쪼개봐서 제 나름대로
책에서 공학 설계 과정은 문제 정의를 하고 개념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하는데 문제 정의하는 과정은 자료 조사도 하고 자료 분석도 하고 자료 조사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물론 이제 개선돼야 될 그 과정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의실에서 불편한 점 의자 그럼 의자라고 정의되는 것 중에 불편한 점을 찾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특허 검색도 하고 자료 분석도 하는 거죠. 이게 문제 정의 과정이고 개념 설계는 아이디어 창출하고 아이디어 담기, 아이디어 평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수준을 우리가 개념 설계 안에 두고 그다음에 최종 설계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화, 공학 해석, 최적화 실험, 도면 모델링 이 과정 중에서 물론 이것도 다 도면 정량화된 치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 모델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뭐 제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제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QFD는 뭐 안에 펑셔널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형태학적 분석법 같은 것 중에 설문조사나 검색, 문헌 검색, 그다음에 개념 설계는 하나하나 쭉 자기자기 쪼개는 거,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상세 설계는 CAD, 각종 해석 프로그램, 신속 조형 RP는 3D 프린팅 같은 거죠. 실험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도구들 중에 우리가 하는 건 CAD 하나, 3차원 CAD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내놓은 아이디어의 스케치를 좀 더 공학적으로 수치화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학 설계에서 문제 정의는 저희 방법은 또 다시 5장에서 하겠지만 정의는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블랙박스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도 뭐 사실 뭔가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가 불편한 거죠. 개선된 상태는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해결책 시스템 이게 이제 블랙박스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블랙박스 안에서 작동하는 작동 방법들을 우리가 익혀보자는 거고 제한 조건이 있을 거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목적 개통도는 최종 해결책이 가져야 할 목적을 브레인스토밍 이게 최종 이게 문이에요. 문. 예를 들어서 문을 여는데 손으로 여는 문인데 이 손으로 여는 문이 불편하다 이거죠. 당장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문이 딱 가까이 가면 열리는 문들.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는 문들이 실제로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생산성이나 경쟁성이나 효율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의 개통도를 꾸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런 거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피쉬본 거꾸로 그때가 다시 설명하겠는데 요것들은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석하는 것들도 우리는 여기서 다음 회에 또 할 계획입니다. 기능계통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을 안 쓰면서 문을 여는데 닫힌 문에서 열린 문 사이에 사람을 인식하고 잠금장 이건 다 기능이죠. 기능. 이 앞에는 앞에 거는 기능이 아니었는데 이제 기능 순서대로 기능의 잠긴 문이 열리는 순서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 성능들을 나타낸 거를 기능 계통도라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시는 아이디어에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팀별 평가할 때 더 좋겠죠. 넘어갈까요? 공학 설계에서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음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예시인데 요건 한번 쭉 읽어보고 하고요. 최종 안내 선정만 저것도 나중에 할 텐데 쭉 한번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다. 항상 공학설계에서 뭐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항상 제약 조건. 여기 시간과 여기 가격은 돈이라는 얘기죠. 시간과 돈. 근데 요즘에는 안전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과 돈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항상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만들 수는 없다. 공학 설계에서 개념 설계할 때 요거는 실제로 예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핑한 실제로 예인데 문이 열리는 형태 이쪽에 보면 그 개통돼서 문이 열리는 형태의 종류 쭉 쓰고 움직이는 방법 쭉 쓰고 사람의 힘으로 갈 건지 DC 모터로 할 건지 서브 모터로 할 건지 에어 컴프레셔를 할 건지 태엽을 할 건지 스프링을 할 건지 문을 여는 방법은 버튼 누를 건지 발로 할 건지 적외선 센서로 음성 인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RFID 같은 것처럼 할 건지 홍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동력 전달 방법, 잠금 방법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방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아이디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 차트를 그려놓으면 각각에 대해서는 한 5개 정도,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둘, 셋, 넷, 5개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5승인 개수인가요? 그 정도 많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문이 열리는 형태, 움직이는 방법 한 5개씩만 아는데 6의 5승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 차트를 이용하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셔터식 문, DC 버튼, 전류의 색이 걸쇠. 그것도 보면은 잠깐 어느부터 한 거죠? 셔터식 문, 맨 방안 6번이죠. 문의 형태에서 움직이는 방법은 DC 모터니까 방안 2예요. 그래서 조합하는 형태를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또 하나는 형태학적 차트에다가 트리즈 발명이에요. 트리즈는 사실 구장에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러시아의 과학자가 특허 검색을 쭉, 그 다음 페이지 나오네. 해봤더니 뭐 쪼개기, 추출하기 이런 것들이 특허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환경, 요런 방법으로 특허를 만들었더라. 기존 제품을 개선했더라라는 걸 정리한 거고 트리즈 학회가 있어서 이게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요 형태학적 분석한 것 중에 예를 들어 문이 지금은 회전인가요? 회전인가 원통형인가? 여기서는 문이 셔터식 문은 있지만 1번 문이 열리는 형태에서 회전문 형태는 없잖아요. 둥그런 형태는 없잖아요. 근데 동그란 모양의 형태인데 어디에 뭐 있겠죠. 원형 그런 것처럼 형태학적 차트에서 아직 안 나온 부분을 트리즈 발명 원리를 이용해서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100개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숟가락 젓가락은 워낙 단순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강의실에 불편한 점들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간단하게 썼지만 문을 여는 방법이나 요 동력 전달 방법이나 잠금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학적 지식을 넘어서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그 공학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면 됩니다. 요 최종안의 선정은 어,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중요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 여유를 두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